모의고사에서 문학 부분은 다 봐야 되는 거니까 우선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봅시다. 황씨는 바빴다. 필목 이때림이 나는 대로 손수 둘러매고 장돌배기로 나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황씨의 직업이 나오고 있지? 황씨의 직업이 뭐야? 장돌뱅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다. 필목 인매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무명천을 조각들로 이어서 두루마리로 만들었는데, 그게 만들어진 대로 둘러매고 장돌뱅이로 나섰다는 겁니다. 대전, 광천, 홍성, 화성, 천라, 남포, 웅천 인근의 장이 서는 대로 매장치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장치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장이 서는 대로 가져가서 물건을 팔았다라는 거지, 그치? 장이 서는 대로. 그 무렵 한철은 그럭저럭 나가고도 남은 돈이 있게 되기도 했었다라는 것은 수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조시로만 나갔더라면, 조시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대로만,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됐으니까 그대로만 나갔더라면 시방은 지금은 흰목 젖혀가며 살아볼 텐데라는 말은 돈 좀 벌어봤을 텐데, 그 방정 맞은 놈의 가시민용이 뭐야? 캐시미어 알지? 캐시미어. 방금 한 소리지만 소창직 직조 공장은 잘 돼 나갔었다. 소창직이라고 하는 것은 명실로 만든 면 직물인데 원래 장사가 잘 됐었다. 봉당에 들인 공장이 초엽해서, 초엽이라고 하는 말은 좁고 작아서 헛간마저 털어 늘려가며 쏠락쏠락 재미가 들랑거렸다. 쏠락쏠락이라고 하는 것은 쏠쏠하게 기대 이상으로 재미가 들랑거렸다라는 것은 돈을 좀 벌었다는 것이, 오래전에 선출이한테 빚으로 쓴 돈도 이자부터 본전까지 깨끗이 밑 닦을 수 있으리라 싶은, 자, 밑을 닦는다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 빚을 청산할 수 있다,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겠지? 빚을 청산할 수 있으리라 싶은 판세로 돼 있던 거였다. 그리 돼가는 판에 누가 그 사업이 기울어지리라고 생각이나 해봤겠느냐 말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서술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술자의 개입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서술자의 개입. 그렇게 장사가 잘 됐는데 그 사업이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느냐 말이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인근 읍내에 뭐가 생겼냐면 공업단지가 생겼다는 거지. 공업단지가 생겼다는 소문이 왔다. 측량을 끝냈다더니 벌써 탱크같이 생긴 것들이, 여기서 보면 지금 탱크같이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도저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불도저가 매를 메워가고 있었다. 공장이 두어 채 서고 이어서 사람이 딸린다는 기별이 잇따랐다. 자, 사람이 달리는 게 아니야. 사람이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모자란다는,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기별이 잇따랐다. 직공으로 부리던 15명의 계집애들이 들고 일어났다라는 말은, 여기서 들고 일어났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노동쟁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노동쟁의가 일어났다. 공임을 배로 올려주던가, 공임이라고 하는 것은 품삯이지. 그러니까 월급을 배로 올려주던가 새로 선 공장으로 가게 놓아주던가 하라는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노동 조건을 좋게 하려고 계속 노동쟁의를 했다는 겁니다. 노임을 배로 인상해 가면까지 버틸 만한 사업은 아니었다. 또 노임을 배로 올린데도 직공들은 장래성과 희망성 따위가 전혀 없다며 무슨 핑계로든 빠져나갈 눈치를 보이고 있었다. 이틀 동안 쟁의도 벌어졌었으나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외워두세요. 여기 들어갈 말 속수무책.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거지.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계집애들 입에서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미 들어갈 자리를 미리 마련해 놓은 뒤였던 것이다. 새로 생긴 제과 공장과 전기기구 조립 공장은 첫 달 임금부터가 황신의 소창직 공장이 2달치 품삯을 맞먹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공업단지의 공장과 황씨 공장과 인건비 차이가 컸다라는 겁니다. 인건비의 앙등으로, 앙등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값이 뛰어오른다는 뜻입니다. 물건값이 뛰어오른다. 인건비가 올라서 치명상을 입을 줄을 더구나 예측할 수도 없던 일이었다. 직공들의 장래 희망성이 없다는 말에만 희망성? 미쳐도 곱게도 못 미치고 지식년들이 알 실을 때가 되어서 여기서 지금 알 실을 때라고 하는 것은 결혼할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다 충청도 사투리야. 충청도 사투리. 알 실을 때가 되어서 결혼할 시기가 되어서 시집이나 가 버리면 그만인데 시집 가서도 불어다가 서방 곰대 헐라간디? 라고 하면서 네가 지금 시집 가서도 계속 그렇게 일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뭐든지 배워두면 기술이지 기술이 어디 따로 있겠느냐 해가며 무심했던 것이 탈이라면 탈이라는 것이었다. 라고 해서 상황에 대해서 무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비하지 않았다는 거지. 적절하게 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치명적인 상처가 미처 아물기도 전이었다. 황씨로서 정말 뜻하지 않는 팔매가 또 한 번 날아와. 여기서 팔매라고 하는 것은 돌팔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돌팔매. 돌팔매질 알지, 그치? 또 한 번 날아와 그의 뒤통수를 갈겨버린 것이 결정타였다. 그건 자기네가 앉아서 손으로 일하고 있던 사이 세상은 기계를 만들며 일하고 있는 것을 모른 채 한 결과였다. 라고 하면서 지금 대형 공장이 생겼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게 대처했다라는 거지. 카시미로 나오지 캐시미어. 캐시미어의 물결이 쥐구멍 같은 벽촌에도 회오리쳐 대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무엇이든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 그 물자의 효용이 현혹되는 천사람들의 안목은 무서운 것이었다. 캐시미론의 위력도 날로 그랬다. 황신의 기계들도 거미줄을 쓰는 날이 잦아졌다. 그러니까 기계를 제대로 돌리지 못했다라는 거지. 기계를 제대로 돌리지 못했다. 젖먹이 어린이의 기저귀감으로 밖에 쓰임새가 없는 백소창이라고 하는 것은 안감인데 이불 같은 거에 안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소창이나 한 장 토막에 두 손을 되는 정도의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급전되었던 것이었다. 황씨는 문을 닫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보기도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라는 거지. 조금 늦었던 기어 다시를 돌아가는 걸 보아가며 눈치로 허여하는 것을 황씨는 비로소 유행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크게 미친 것도 없고 번 것도 없이 그러나 들인 시설비는 한 푼 못 건진 채 세상 물정이 어두웠으면 한탄하며 조용히 문을 닫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캐시미어 공장 때문에 본인의 그 연 공장이 문을 닫게 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중력 부분 소창직 직조 사업을 실패하게 된 황씨는 암소를 키워서 선출에게 빚을 갚기로 한다. 황씨와 선출이는 함께 지극정성으로 암소를 키우고 그 암소가 송아지를 베게 된다. 황씨 집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고사가 있던 날 황씨 아내 고라댁은 무심코 술 지게미를 소 여물통에 놓아둔다. 이것을 맛본 암소는 광으로 들어가서 술독을 몽땅 비워버린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소가 죽게 되는 거지. 고라댁이 황씨의 부인이지. 고라댁이 두 눈을 뒤집었으며 소란 떠는 바람에 황씨가 뛰어나왔고 이어 선추리와 수송이, 곽서방, 철호가 머슴방에서 뛰쳐나왔다. 외양간이 비어져 있는 걸 발견한 것도 양순이었다. 얼라 엄니 소 어디 갔냐 소. 사람들은 광을 버리고 외양간 앞으로 몰려 법석거리기 시작했다. 소가? 소요? 큰일 났네. 소 죽이겠는디?
그들은 같은 순간에 각기 한마디씩 내뱉으며 대문 밖으로 내달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도둑이 들었다기보다 술 지게미로 목을 축인 소가 거나해지자 계속 술래가 풍기는 광을 곁에 두고 더 참지 못해 고삐줄을 끊었는지 풀었는지 하고 나와 대가리와 뿔로 비벼 광으로 들어가곤 술 한 독을 다 먹어치운 것으로 추측한 것이다. 고라떼기 간음으로는,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야. 고라떼 그 아내가 추측하기로는 쌀 한 마리를 담아 걸으면 보통 막걸리 10마리 막걸리 10마리 났다. 그러니까 손은 줄잡아 막걸리 너말 가우치를 단숨에 먹어치운 셈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연말이라고 하는 것은 18리터. 그러니까 너말 가우치라고 하는 것은 말의 반, 절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반을 단숨에 먹어치운 셈이었다. 선출의 황씨는 눈이 뒤집혀 있었다. 아니 간이 뒤집혀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소는 황신의 반마당가 우물도랑 건너 타작마장거리에서 주정하는 중이었다. 주정이 아니라 속에서 난 불을 끄는 꼴이었다. 펄펄 뛰다 나둥글고 비칠거려서 일어났다. 대가리를 쳐박고 엉덩이 춤이 한창인가 하면 무릎을 꿇다 모로 나자빠져 버둥대곤 했는데 사람들은 그저 한갓 장승이 달리 없었다는 말은 장승처럼 서서 달리 대책이 없었다라는 거지. 선출의 황씨가 뛰어들며 고삐를 잡으려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두 사람을 붙잡고 늘어섰다.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그랬나 소가 탈진해버리자 황씨는 내 소 살리라고 울부짖기에도 지쳐 두 다리를 뻗고 주저앉았고 선출이는 푸닥거리 끝난 뒤 떡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싱거운 얼굴에 허수아비 옷 벗겨 입힌 등신이 돼 있었다. 넋이 나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치? 속으로 황씨가 생시하니 몽유 죽이기를 바랄 즈음 선출은 차라리 사람 죽는 꼴을 보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하고 난 뒤이지만 모두들 넉나가하는 사이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집토매라고 하는 것은 집더미 있지, 집가리 좀 가져와봐. 소 얼어 죽겠다. 누군가가 집가리를 헐고 집 몇 단을 가져왔다. 집 누리를 헐고 이윽고 마당 한 복판에 때아니 모닥불이 화룽화룽 타올랐다. 이런 거 이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지. 의태어고 다른 말로 음성상징어라고 하지. 음성상징어. 의성어랑 의태어를 합쳐서 음성상징어라고 하니까 화룽화룽 타올랐다. 또 누군가는 먹은 걸 토악질시켜 개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양순이에게 맷돌에 녹두를 타오도록 재촉했다. 부랴부랴 맷돌에 녹살 낸 녹두가루를 민근한 물에 타서 소 주둥이에 한 대 하나 들어갔지만 워낙 의식불명인 판이라 시간이 가도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경우에 수위가 박살해도 소용없겠다는 소리만이 잦아질 무렵 소는 잠이 들어버렸다. 깊은 잠이었다. 아주 실신한 거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날씨는 섣달 날씨였고 얼어 달아나는 바람은 삼경을 넘었는데 소가 어른인 마당 한가운데선 불티만이 하늘 높이로 치솟고 됐다. 그리고 거기서 그만이었다. 아무 보람이 없었다. 암소는 제 한 몸만 믿고 걸었던 기대와 희망을 헛멍에 벗어버리듯 하고 결국 가죽만 남기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은 결국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배신을 해도 유만부동이다. 유만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에 넘친다라는 거야. 정도에 넘친다. 분수에 맞지 않다. 황씨가 소에게 달려들어 덜미를 꼬집어 뜯으며 혀를 깨무는 뒤에서 고라댁은 어서 날이 새어 소 배를 가르고 태중의 새끼를 꺼내면 푹신 구워서 남편 몸보심이라 시킬 거란 생각에, 그러니까 여기 고라댁은 어떤 인물이야? 남편을 굉장히 생각하고 헌신한 인물이야. 남편에 대해서 걱정하고 헌신하는 인물입니다. 모닥불에 집단을 더 얹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속으로 죽은 고기는 반값이니 몇 근 사두면 금음 대목까지 공국을 내먹겠다고 치부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표리부동이라고 합니다. 또는 양두구육이라고 합니다.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거. 양두구육. 자, 이게 이문구의 암소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봅시다. 답 맞춰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이지. 서술자가 사건뿐 아니라 인물의 심리까지 서술하고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1번이지. 이게 사업이 어려워지자 매장치기를 한 게 아니라 매장치기를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카시미론이라고 하는 공장, 직물의 등장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니까 답은 1번이고, 다음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이지.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왜 이렇게 한 거야? 직공들이 지금 여기 앞에서 보면 노동쟁의를 벌인 이유가 뭐 때문이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월급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성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니은에서 마을 사람들은 같이 암소가 죽지 않도록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윗글의 서사 과정, 그 전개 과정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답이 5번이지. A는 세태에 대한 중심인물의 관심을, 그리고 B는 공동체에 대한 중심인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태에 대한 중심인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대한 중심인물의 반감, 이게 틀렸지, 그치? 이걸로 인해서 마을 공동체에 반감을 가지지는 않은 거니까.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다음 나이 덕에 연두에 울다 봅시다. 자, 이렇게 모르는 시가 나왔을 때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보라고 했지, 그치? 근데 여기서 보면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의 화자는 현재 투병으로 인해서 생기를 잃은 상황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환자야, 환자. 나의 화자는 객지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아까 이거 고양이 아니라고 했지? 객지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가와 나의 화자는 유사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왜냐면 처음에는 무기력한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하다가 어떤 특정한 계기 때문에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고 결국 나중에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런 점에서 유사하다라는 거지. 자, 요걸 보고 그러면 앞에 올라가서 지문을 보도록 합시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건지. 떨리는 손으로, 아까 환자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떨리는 손으로 풀 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넣고 있는 동안에도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넣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선 계절적 배경이 여름이다라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고, 기차가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넣은 게 아니라 내가 여름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래서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무기력하고, 그리고 식욕도 없는 상황이지. 식욕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여름 들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두빛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다. 그 연두빛 벼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색깔을 나타내는 거니까 시각적 신상이 되는 거지.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르냐?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르냐? 왜? 화자는 지금 현재 환자지. 그러니까 이 들판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화자의 처지와 대조가 되지. 화자의 처지와 대조가 된다. 아니다. 푸르다는 말은 적당하지 않다.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말이 있어. 이거는
풀색은 녹색과 같은 색이란 뜻이야. 풀색은 녹색과 같은 색이라는 겁니다.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연두는 내게 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라고 했으니까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지 의인법이 되겠지. 의인법.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 거기에는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 또는 수렁거림 같은 게 남아있다. 출렁거림이나 수렁거림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뭘 느낄 수 있다라는 거야? 생명력이 살아있다는 거지. 생명력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이미지로 보면 움직이는 거니까 역동적인 이미지가 되겠지. 저 수년한 벼포기들. 수년이라고 하는 말 뜻 나와 있지?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는 온전한 벼포기들.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 나를 빛바라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라게 될 것이라고 중얼거리며 라고 하면서 현재 화자의 처지에 대해서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 결국 본인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아프고 노쇠한 상황이지. 김밥을 4개째 삼키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여기서부터 이제 정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서 변화. 여기서부터 긍정적 정서로 변화하게 됩니다. 긍정적 정서 변화. 그것은 마치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도 되는 듯이 여기서부터 뭔가 어떤 격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야. 격한 감정. 눈의 즙처럼 개는 연두. 눈의 즙처럼 갠다라는 것은 눈물이야. 눈물. 눈물이 맺힌 상태로 바라보는 연두. 이게 이제 핵심 소재가 되는 거지. 화자에게 감정 변화를 일으키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라고 돼 있는데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다라는 것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젊은 시절 생명력 넘치던 그 젊은 시절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되는 거지.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거야. 아, 맞아. 나도 저 연두처럼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었지 라고 하면서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기차는 여름 들판 사이로 오를 달린다. 마지막에 보이는 이 기차의 모습이 어때? 달리고 있지? 얘도 생명력이 느껴지지? 생명력이 느껴진다. 그래서 제목이 연두에 울다가 되는 겁니다. 연두에 울다. 젊음에 대한 그리움과 생명에 대한 의지가 주제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우리 했던 거지. 또 다시 한번 봅시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살뜰한 부녀의 동생들과도 멀리 헤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였다. 결국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니까 사고 묻힌 혈혈단신의 상황이지. 혈혈단신.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 이 목수 이름이 뭐라고? 박시봉이라고 했지. 이 집에 새를 살게 됐다라는 거지. 이래야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뭐를 생각하냐면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나 하나를 감당하기도 힘들다는 거야. 나 혼자 하나의 몸도 감당하기도 너무 힘들다. 디롱뱅이나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뭐를 생각하냐면 내 슬픔과 어리석음을 계속 소처럼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걸 생각해보니까 내 가슴에 꽉 메어올 것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핀 괴인다. 뜨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얘기하는 것이,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불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걸 느낀다라는 것은 절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절망감.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지. 그러나 여기서부터 어떻게 허연 문창을 보고 그 다음에 높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여기서부터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거니까 상승적 이미지입니다. 상승적 이미지. 얘를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내 뜻과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 운명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다.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지러운 마음에 있던 슬픔과 한탄은 모두 어떻게 된다?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다라는 것은 갈등이 점차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밖에서 눈이 내리는데 이 눈을 맞을 굳고 정할 갈매나무를 생각하면서 나도 이 나무처럼 이겨내게 됐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남신의 주유동 박시봉방입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답 맞춰봅시다.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이 4번이지. 계절적 이미지라고 하면 가에서는 여름 들판이랑 연두니까 여름이었고 나에서는 눈이 나왔으니까 겨울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기차와 나의 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공간이다. 답이 5번이지. 그 다음 시상의 흐름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얘는 답이 2번입니다. 햇빛이 자신을 성숙하게 만드는 게 아니지 지금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지, 그치? 그리고 2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들판을 왜 저리도 푸른가에서, 그리고 나의 바람은 더욱 세게 분다는 것에서 자신과 대비되는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맞아. 가에서는 맞아. 들판을 왜 저렇게 푸르냐, 나랑 다르게. 여기에서는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는 게 맞아. 그런데 나에서는 지금 바람이 세게 부는데 얘한테 주목하진 않지? 바람의 속성에 대해서. 얘는 그냥 시련과 고난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윤선도의 많은 봅시다. 자, 얘는 지금 1수랑 2수랑 5수가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1, 2, 5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머지 3수, 4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하지만 나중에 또 이제 문제로 나가거나 아니면 그 니네 그 해법문화 고전시가 있지. 그 책 안에 또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걸로 또 할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산수간 바위 아래서 띠집을 짓는다라고 하니까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날 비웃는다라는 거야. 비웃는다. 그런데 어리석고 향함한 뜻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스스로를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시골에 사는 견문이 좁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떤 표현이냐면 겸손한 표현입니다. 겸손한 표현. 그것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을 느낀다. 안분지족. 자연 속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라고 되어 있는데 보리밥이나 풋나물 같은 경우는 화려한 반찬이 아니지. 그래서 가난해도 만족하는 거니까 안빈낙도, 단사표음, 단표누항 같은 의미입니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그러니까 좀 뭔가 가난하면서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바위 끈 물가에 실컷 논이노라. 실컷 논이노라. 그 밖에 연화문일, 여기서 연화문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귀공명, 세속적인 성공, 이런 것을 불허할 일이 있겠느냐. 불허하지 않겠다는 거지. 있으랴로 끝났지. 이런 게 바로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내 본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셔서 인간 만사를, 인간 세상의 여러 부귀공명 같은 것들을 아무것도 맡기지 않았다. 속세의 많은 일을 아무것도 맡기지 않고 다만 다툴 사람이 없는 강산을 지키려고 했다. 강산을 지키라고 했다. 서로 대조되는 소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본인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강산을 지키며 사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윤손도의 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봅시다. 모개이가 한여름에 들에 나가 김을 매다가, 자, 들에 나가서 김을 매지, 이 모개이는 농부입니다. 농부. 한여름에 들에 나가 김을 매다가 틈이 나자 우뚝 서 있었다. 밭두둑 사이에 큰 나무가 있었다. 근데 이제 나무에서는 뭘 제공하냐? 이게 그늘을 제공해 주지. 아침에 그늘이 서쪽으로 지자 사람들이 다퉈 그 아래로 가고 얼마 뒤 해가 옮겨가자 모두들 떠들썩하게 동편으로 몰려갔다. 뒤쳐져 온 이들 중에는 신발을 잃거나 발꿈치를 상한 자도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우뚝 서 있는 얘를 보고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기적 사람이야. 이기적인 인물들이야. 야, 저번에 그대는 동편에 있더니 이제는 서편에 있군요. 군자라는 이가 진정 이다지도 지조가 없는지요. 그랬더니 계위가 기가 막혀서 웃으면서 세 번의 질문에도 대꾸하지 않았고 말하던 자가 비로소 움찔하더니 얼마 있다 말하였다. 내가 지나쳤군요. 그대의 자리는 종일토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변하지 않느냐? 내가 내 자리를 정하지 못한 것을 도리어 그대의 정해진 자리를 의심하였으니 내가 참으로 망령된 사람이다. 망령됐다라는 것은 정신이 흐려서 정상을 벗어난 사람,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다라는 뜻이야. 망령된 사람이다. 그렇지만 여름에 베옷을 입고 겨울에 털옷을 입고 비 오면 도롱이를 입고 볕나며 가리는 천성은 성인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한 이런 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는 거지. 이런 것들은 성인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이거는 인지상정이다.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느끼게 되는 어떤 감정이다. 인지상정이다. 공자님께서는 사람은 새, 짐승과는 함께 살 수 없고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요? 그대는 이제 항상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고 또 그것을 지켜 꼼짝하지 않는데 도리를 알고 때를 안다는 사람도 진정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어울려서 시류에 휘둘리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계위가 대답을 하는데 그렇군요. 저는 농부인데 어찌 도를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겸손하다. 그래도 저는 일찍이 서유자에게 농사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김을 매다 가을에 이르며 수확을 한다고 하니 나는 이것으로 때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게 바로 순리에 따르는 삶이야. 순리에 따르는 삶. 무릇 비 오고 가물고 바람 불고 볕이 내리쬐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뭐야?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뿌리를 북돋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 이게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상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나는 농사를 짓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주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지.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주는 일을 받아들인다. 내 힘을 다 쓰고 내 일이 이미 갖춰지면
나는 안으로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 없고 밖으로 외모에 휘두르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 없고 밖으로 외모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때? 주체적인 삶이 된다라는 거지. 주체적인 삶. 해하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아 이해관계에서도 불꽃이 튀지 않으니 물의 파도가 일지 않는 것처럼 담담하고 물이 사방으로 통하여 막히지 않는 것처럼 트이게 된다. 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굉장히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 평온한 삶. 이렇게 주체적이 되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사탕수수즙을 맞이는 것과 같으니 높은 평상에 얼음을 쌓아 놓는다고 해도 내 상쾌함을 알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외부 상황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외부 상황에 연연하지 않는다. 저는 하늘의 때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과 시간을 다툽니다. 이 사람들과 나는 서로 대조되는 거지, 그치? 저는 마음속에 그늘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나무 그늘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나와 달리한 것이지 내가 어찌 사람들을 떠나기를 좋아했겠습니까? 그냥 나는 정해져 있는 어떤 순리에 따라서 살아갈 뿐이지 나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라고 하면서 그렇다 해도 눈과 얼음 속에서 속옷을 입고 있는 자도 여우 담비털을 털옷을 덮어주면 사양하지 않는 법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 사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도 다른 사람과 자신도 타인과 다르지 않다. 내가 그늘을 싫어해 도망쳤다고 생각하면 그건 인간이 느끼는 어떤 인지상정이 아닐 것입니다. 인지상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대는 어찌 생각해보지 않으십니까? 그대가 이 그늘로 들어갔을 적에 과연 조용하고 넉넉하게 논일며 태연하게 스스로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다툰 후에야 그늘을 들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편하려면 다른 사람과 다투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았다면 그 누가 무릎을 부딪히면서 발을 뻗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 누가 그대의 팔을 움츠려서 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 누가 그대에게 한 발자국 남짓한 자리를 마음대로 차지하지 못하게 하여 마치 철장 속에 갇힌 원숭이처럼 답답하게 하였습니까? 그 누가 그대와 사람이 서로 꺼리게 하여 도적을 모두 흘겨보며 행여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내 자리를 너르게 하여 주기를 바라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그늘에 들어가는 것은 즉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 이렇게 하여 그늘에 들어가는 것 다투어서 이기심 차라리 뜨거운 햇볕 아래 홀로 서 있는 것만 못합니다. 저는 다시 김을 매야겠습니다. 물어봤던 사람이 머리를 숙였고 부끄러운 낯빛이었다. 제목이 전간대인데 전간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밭고랑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담입니다. 대담. 밭고랑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담이 전간대이다. 문제 풀어봅시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이지. 서리적 표현이 어디 나오냐. 가에서 여기 있었지. 불허할 줄이 있으랴. 그 다음에 나에서는 구구하기 얽매이겠습니까? 이런 거 다 서리적 표현이지.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얘는 답이 3번입니다. 산수가 바위 아래 띠집을 짓는다라고 했더니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 다음에 나에서는 꾸짖는 자가 줏대 없이 움직이는 것임에도 자신에게
지조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담겨져 있다. 나의 A에 나타난 모기의 생각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1번입니다. 외부상응이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하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4번입니다. 모기의 이가 눈과 얼음 속에서는 겨우 단비토롯을 덮어주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에서 타인과 다른 방식이 아니라 뭐야? 인간이라면 누구나 눈과 얼음 속에서 여우 단비토롯을 덮어주면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인지상정이라는 거지. 인지상정. 난 남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자, 다음 질문 봅시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제후국인 남만국이 명나라 변방을 침범하자 천자는 임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경을 남만국에다가 안무사로 파견하게 됩니다. 서경이 사신으로 떠난 후 남만국에 잡혀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들 서천응은 아버지를 구하고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원수로 출정하게 된다. 그래서 대원수, 서천은 같은 인물입니다. 이때 남만태자는 섬으로 유배된 서경을 극진히 대접한다. 남만태자가 지금 어떻게 서경을 극진히 대접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어느 날 태자가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가득하여 말했다. 태자, 남만태자입니다. 그 사이에 부왕께서 명나라와 전쟁하셨는데 이제 남만국이 되겠지. 부왕이라고 하면 남만국. 부왕께서 명나라와 전쟁하셨는데 우리의 장수와 군사들이 죽은 것이 이루 셀 수가 없다 합니다. 듣자니 명나라 장수 가운데 대원수는 공의 아드님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원수는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 예, 서천응이게 되겠지? 공의 아드님이라고 했으니까 이 공은 서경. 그렇지. 부왕께서 이를 아시고 대인을 군중에 데려다가 볼모로 삼아 아드님으로 하여금 귀순케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소자에게 대인을 군중으로 데려오라고 명하셨지만 아무리 부왕의 명이라도 소자가 이를 참 행하지 못하겠습니다. 소자가 신복으로 하여금 천리마 두피를 준비하게 하였사오니 산골짜기의 좁은 길로 남모르게 명나라 진영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명나라로. 그 후에 부왕이 목숨을 구하여 우리나라가 아주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서안무사가 위로하면서 말했다. 내 어찌 그대 인정어린 마음을 잊겠느냐. 그러고는 작별하였다. 곧바로 천리마를 타고 종자라고 하면 같이 옆에 따라다니는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과 함께 명나라 진영으로 향하였다. 이때 서원수가 누구야? 서안무사 아들이지? 기렵을 놓아 보낸 뒤로 또 싸우러 나가서 적장 수십 명을 죽이며 승승장구하여 잃었던 고을들을 회복하고 남만국을 수많은 병사들을 죽이니 위험이 만국에서 크게 떨쳤다. 만왕은 군영의 문을 닫고 서안무사 잡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원수가 여러 날 싸움을 도두었지만 만왕이 끝내 안전한 곳에 들어앉아서 나오지 않자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승전한 표문을 임금에게 보낸 뒤 여러 장수들과 묘책을 의논하고 있었다. 갑자기 비밀스레 한 병사가 나와서 군영 바깥문에 우리나라 사람 한 명과 이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누구야? 서안무사지. 만국 사람 한 명이 누구야? 같이 갔던 종. 와서 서찰 한 통을 전해달라고 하기에 밭이 옵니다. 서원수가 그 서찰을 떼어보니 서찰의 내용이 이랬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명으로 10여 년 동안 만국에서 치욕을 감내내던 안무사 서경이다.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서 목숨을 보존하여 달아나왔으니 자,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였어? 태자, 그렇지. 목숨을 보존하여 달아나왔사오니 대원수는 뉘신지 몰라도 바삐 만나기를 바라오.
그랬더니 서원수가 보니까 이 서경의 아들이잖아, 그치? 서찰을 다 읽고 나서 마음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하였지만 바삐 군영의 문 밖으로 나아가 맞으니 사무사가 머리가 백발이었고 모습이 뚜렷하였으나 뚜렷한 부친이었다. 아버지 바로 알아본 거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서원수가 부친을 한번 부르고는 몹시 슬프고 가슴 아파 정신이 혼미하여서 까무러쳤다. 서안무사가 서원수를 보니 사신으로 떠날 때 6살 아이였거늘 지금은 엄연한 대장이니 어찌 알아보려 못 알아봤다라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서술자의 개입 부분입니다. 서술자의 개입 부분입니다. 못 알아봤어.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봤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거지. 서안무사는 서원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따라 역시 통곡하였다. 그리고 서원수를 안아보니 호흡이 멎었는지라 크게 놀라 주물렀다. 이윽고 서원수가 눈을 뜨니 서안무사가 어루만져 위로해 말했다. 살아서 서로 만났으니 기쁘기 그지없다만 이롭지 못한 시름과 슬픔을 드러내지 말거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지금 이롭지 못한 시름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전쟁 상황이잖아. 전쟁 상황에서 우리 부자가 느끼는 이런 감정을 다른 병사들이 보고 뭔가 감정적인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라. 모든 장수들이 또한 위로하여 축하하는 소리가 떠들썩하였다. 서원수가 조용히 부친을 모시고 서로 그간의 고난과 재앙을 슬퍼하며 근심스럽게 말했다. 이때 남만의 태자가 서안무사를 보낸 뒤 곡승상과 의논하였다. 아무 때라도 아군이 반드시 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언젠가 패할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지금 아군이라고 하는 것은 남만국을 얘기하는 거지. 패할 것이다. 서원수는 장수로서의 지략이 손무, 오기와 제갈량이 버금간다.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병졸로서 본인들의 지금 상황이 어때? 남만국은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병졸로서 어찌 당할 수 있겠느냐. 이 때문에 서안무사를 살려보내 은혜를 끼친 것이라오. 대왕께서 만일 분변을 당하실지라도 서안무사는 인자하고 후덕한 어른이요. 서원수는 충성하고 효성스러운 군자이니 필시 구하여 줄 것이오. 경과 함께 나아가 부와 함께 기순하시도록 간하여 봅시다. 그러고서 명나라의 군영을 향해 떠났는데 도중에 패장군을 만나 만왕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버지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태자가 목 놓아 슬프게 울면서 말했다. 부왕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시더니 이 봉변을 당하신 것은 부군이 불행한 것이다. 급히 길을 재촉해 명나라 군영에 다다르자 태자가 밑옷 한쪽을 벗고 등에 형장을 진 채로 손가락을 깨물어 착한 태자가 항복문서를 쓰고 통곡하고 있었지. 명나라의 선본 군대가 태자를 잡아 중군에 아뢰니 서원수가 명을 내려 태자를 진중으로 들이라 하였다. 태자가 코를 땅에 대고 엉금엉금 무릎으로 기어가 항복문서를 올렸다. 서원수가 항복문서를 받고는 태자가 부친 서안무서를 후하게 대접한 은혜를 생각하니 어찌 감격하지 않으리요. 자, 이것도 서술자의 개입 부분입니다. 서술자의 개입 부분. 어찌 감격하지 않으리요. 군사에게 명하여 큰 칼과 옥새를 빼앗고 장막 안으로 불러올리니 태자가 두 번 절하여 말했다. 우리 아버지의 죄는 마땅히 면치 못할 것이지만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 간신의 충동질로 이렇게 전쟁을 한 것입니다. 원수는 다시 살려주는 은혜를 내리고자 천자께 아뢰어 부왕의 목숨을 살려주시며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주시면 대대로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고 원수의 덕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눈물이 얼굴에 가득하였다. 서원수가 태자를 보니 언사가 부드럽고 온화한 데다가 기상이 활달하여 아닌 게 아니라 청승의 구강다움이 외모에 나타나는지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태자를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지금 서술하고 있지. 만왕의 죄악은 천벌을 면하기 어렵고 너희 아버지의 죄악은 천벌을 면하기 어렵고 내가 또한 남만의 씨 하나라도 남기지 않아 후세 사람의 근심이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대를 보니 하늘이 오히려 그대의 모습이 어땠어? 이랬지 그치? 하늘이 오히려 남만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 어찌 하늘의 뜻을 거역할 것이며 가친께서 아버지께서 10여 년 동안 그대의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당연히 천자께 아뢰어 만왕의 목숨을 구할 것이로다. 그리고 즉시 군대를 돌이킬 것이니
그대는 어진 사람을 얻어 남만의 백성을 살피고 어루만져 다른 근심이 없게 할지어다. 태자가 거듭 절하며 고마워하고 마음속으로 칭송하였다. 내 서안무사가 오늘날의 제일로 알았더니 그 아들은 젊었는데도 풍채가 갑절이나 더 낫도다. 서원수가 표문을 올렸으니 만왕을 사로잡고 남만의 태자가 기순해 왔는데 태자는 인자한 데다 효성스러워 남만의 왕이 됨직하나 만왕은 용렬한 데다가 용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좀 변변치 못하다는 뜻이야. 변변치 못하다. 어리석어 비록 죄를 용서할지라도 다시 나라의 일을 맡게 할 수 없으니 태자를 봉하여 대대로 천재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게 하자고 아뢰인 것으로 황제의 명을 기다렸다. 다 맞춰봅시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서아무사는 서원수를 보자마자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했지 아들만 아버지를 알아차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B는 A와 달리 초월적 권위를 명분으로 삼아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B에서 보면 내 어찌 하늘의 뜻을 거역할 것이냐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초월적 권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4번입니다. 태자가 부왕의 본심을 서원수에게 전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어 부왕의 목숨을 구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는 것에서 충효를 실천하려는 모습을 알 수 있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정적 원인이 됐다라는 말이 틀린 겁니다. 이게 결정적 원인은 아닙니다.